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서 엄청 날씨도 춥고 지금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녹화 날이 1월 10일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아주 한파가 들이닥쳤고 아주 그냥 세상이 온통 좀 시끄럽고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한국학 에세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 관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제가 2020년에 썼던 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우리 광화문과 천안문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어떤 특색과 관계를, 한중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고, 일본은 일본의 그 수도인 도쿄에서 보이는 후지산과 우리 수도 서울에서 보이는 북한산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한일 간의 관계, 그다음에 일본의 특색, 한국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런 그 시도는 문화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긴 글이 아니라 에세이였기 때문에 특징적인 몇 가지를 뽑아서 이 특색을 추출해 보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말이죠. 어디를 가지고 했느냐? 세종문화회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본 한미 관계론이다. 이렇게 글을 그때 썼었거든요. 이게 한 4년 전의 글이라서 지금은 그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고 그랬으나 그때만 해도 이 청와대가 이 그 경복궁 뒤에 북악산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광화문 앞에 있는 그 세종대로 거기에 우리의 이제 전체의 중심이 됐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래도 한번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기는 했으나 한번 볼만하다 싶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조 500년의 왕궁이라고 하는 곳이 경복궁이었죠. 우리나라 경복궁인데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광화문이 있었습니다. 그 광화문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광화문을 이 옆으로 옮기기도 하고 막 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삐뚤게 좀 해놓고 그 뒤에 경복궁을 가리기 위해서 일제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놨다가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그 건물을 없애지 못하고 그게 그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걸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철거를 했던 그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더 복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중국을 가보았을 때 중국에 처음에 이제 북경 베이징을 갔을 때 이제 이 배치를 보고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그 수도 베이징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자금성과 천안문이 우리의 경복궁과 광화문처럼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근데 천안문 광장에서 이렇게 앞을 보았을 때 이제 보통 볼 때 시야가 있어서 이렇게 쭉 앞을 보면 이쪽에 좌청룡이 있고 우백호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좌청룡은 정신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이제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백호에 해당하는 곳이 물질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중국 베이징 북경의 배치를 보니까 천안문에서 딱 봤을 때 이제 그 굉장히 이상적이었었습니다. 이 딱 좌청룡에 봤을 때 그쪽에 중국 국가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신과
어떤 그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이 국가박물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대만에 가면 고궁박물관이라고 장개석 총통이 대륙에서 이동할 때 엄청난 애를 써서 그 국가의 중요한 그 유물과 보물들을 싣고 바다를 건너서 대만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그 고궁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보물이 계속해서 나오죠. 발굴이 되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보물들이 이제 그 대륙에도 굉장히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 박물관이 어디 있냐면 천안문에서 봤을 때 자금성 천안문에서 봤을 때 딱 좌총령 자리에 국가박물관이 딱 있더란 말이죠. 그다음에 우백호 자리가 이제 현실을 상징하는 곳인데 거기에 중국의 인민대회당,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회당이 그렇게 딱 자리를 배치를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국가박물관과 이렇게 인민대회당이 이렇게 딱 크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정궁인 자금성 천안문에서 광장에서 딱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가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의 좌총룡에 해당하는 장소에 주한미국 대사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백호에 해당하는 자리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론 이제 우백호 자리에 지금 외교부 청사도 있고 정부 청사도 있고 하지만 그리하여 그 조선조의 그 육조의 거리라고 했던 그 모습의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건물은 한국의 좌총룡은 주한미국 대사관이 있고 우백호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다. 물론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도 용산 쪽으로 이제 이전을 이제 한다고 하고 있죠. 결정이 나서 공사를 하고 다 이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지면서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근현대에 이 청와대가 있었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세팅, 이 배치를 보면 이것도 우리의 어떤 그 한 시대를 살았던 그 모습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관계, 이 한미 관계론을 좀 추출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풍수지리학, 풍수학의 이론이 전혀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배치에도 이러한 배치가 우리나라에 모종의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거든요. 우리나라의 좌총룡 자리에는 주한미국 대사관이 보란 듯이 버티고 있고 현실을 상징하는 우백호 자리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중국의 베이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상징하는 좌총룡에 주한미국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정신 문명은 미국의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중국이 좌총룡에 중국 국가박물관을 해서 중국의 그 길고 긴 역사와 정신을 거기에 담아 놓는 것에 비해서 우리 현대의 세팅은 미국 대사관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외국의 그 대사관을 나쁜 곳에 주지는 아니합니다. 그래도 좀 대사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사관 관저라든지 대사관을 그래도 괜찮은 곳에 배치를 시켜주지요.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전궁에서 봤을 때 이 좌총령 자리, 이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대사관을 주는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고 엄청난 혼란 속에서 그래도 미국이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내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원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쭉 보이던 그 자리가 조선시대의 육조거리거든요. 육조거리. 그 2호의 병형공이라고 하는 육조가 있었잖아요. 그 육조가 쭉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조거리라고 하는데 이 육조거리의 배열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에도 우리 현대의 근현대의 배치가 조선시대의 배치와 어떻게 서로 달라졌고 어떻게 돼 있느냐, 변화됐느냐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4년 전에 저도 궁금해서 이걸 다 찾아보고 이렇게 이 화면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광화문이 이렇게 있으면 광화문 이쪽이 좌청룡이잖아요. 여기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그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으면 이쪽 부분에 여기 미국 대사관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백호 지역에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이제 잘 된 것이 여기에 우리 역사박물관을 이렇게 지금 비록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역사박물관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국가박물관이 있듯이 우리의 역사와 그죠?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부분이 적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배치에서 여기가 말하자면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자청룡이고 여기가 우백호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그 예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사관과 세종문화회관이 있을 때 여기를 봤을 때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 위에 시민연립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예전에 뭐였냐면 여기가 의정부가 있었어요. 의정부, 그죠? 가장 광화문 경복궁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좌청룡 지역에 의정부가 있는 게 맞겠죠.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의정부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의정부가 없고 시민연립마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국무를 보는 그 자리는 없어졌고 그 자리에 시민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시민연립마당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참 어떤 시절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조예요. 2조. 그 다음에 여기 한성부 있는 지역이 지금 한성부와 호조 있는 지역이 지금 미국 대사관이 이 자리했던 겁니다. 이 한성부라고 하는 곳이 지금 말하자면 서울시청입니다. 시청. 그러니까 서울시청이 우리가 시청에 지금 대한문 있고 덕수궁 있는 쪽에 서울시청이 있지만 원래 서울 한양의 한성부 시청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있던 자리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우백호 라인, 그러니까 이제 좌청룡 라인과 우백호 라인에서 의정부 2조 호조, 그죠? 이렇게 이제 원래 2호의 병형공 이렇게 하니까 좌청룡 라인에 이렇게 들어서 있고 여기에 예조, 중추부, 사헌부, 병조, 공조, 형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자리는 예전에 형조입니다. 형벌을 관할했던.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현대적으로도 굉장히 그 심볼릭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이 형벌을 주관하는 곳, 말하자면 이제 형벌을 주관하는 곳이 문화로 바뀌어 있다, 예술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쪽에는 병조라든지 형조 같은 경우는 병조라고 하는 게 이제 군사잖아요, 군사. 군대인데 문화와 예술이다, 그죠? 형조와 병조가 문화예술을 상징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우베코 쪽에 여기에 국회가 있는 거죠. 국회가 있어요. 국회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그 육조 거리에 있을 만한 거 아닙니까? 국가의 예산과 모든 부분들을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정부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은 인민대회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국회가 우리로 보면 완벽하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민대회당이라는 건 국회이기도 하고 의결하고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방식을 우베코에서 다 하고 있고 이쪽은 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신과 역사를 다 내세우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미국 대사관과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좌청룡고 우베코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근현대 한국 사회를 한국 전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대사관이 여기 딱 들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체 사회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국이 영향을 많이 주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세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별로 얘기한 분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이제 그려놨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직까지도 외교통상부가 있고요. 우리는 이쪽에 이제 공원, 시민연립마당과 세종로 공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부 청사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세종시로 다 이전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정부 청사,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그리고 과천의 법무부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세종시로 지금 이전했어요. 여기 세종대로이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이 세종로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했다는 게 또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여기도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다 없지 아니하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한국이 점점 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도 그렇고 위정자, 리더들, 정치인들, 사회 각계에 있는 이 지식인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가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투루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요거를 설명으로 쭉 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 좌청룡 쪽에는 의정부 2조, 한성부 호조가 배치되어 있었다. 오른쪽 우베코 쪽에는 상군부 예조, 중추부, 사원부, 병조, 형조, 공조가 나란히 자리했다. 국정과 관련된 중심적인 기관들이 좌우로 총망라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조의 육조 거리에 국가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현재의 국무총리와 부총리격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함께 국정을 수행했던 의정부 자리는 현재 건물 없이 비어져서 시민 연립마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이 곧 영의정이요. 국민이 국정을 직접 수행하는 민주사회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나 할까. 그 다음으로 오늘날 국내 행정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2조가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의 주한미국 대사관 자리에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한성부와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 역할을 하던 호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 대사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한눈에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편에 우베코 라인에는 지금도 정부청사의 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남아서 조선시대의 예조, 삼군부, 중추부, 사원부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 예전에 이 예조라고 하는 부분이 곳이 교육부, 문화부, 외교통상부 이걸 지금 맡았던 것이 예조인데요. 지금도 외교통상부가 남아있죠. 외교통상부가 남아있어서 조선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화부가 있잖아요.
예조가 담당했던 문화부 자리에 그 라인에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헌부가 있었어요. 사헌부가 지금 감사원인데 감사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덕도서관, 옛날 경기고등학교 자리 정덕도서관 그 뒤쪽으로 와룡공원 올라가는 쪽에 사헌부가 감사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감사원이 멀리 있는 곳인데도 높은 자리에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딱 내려다보고 있어가지고 감사원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체를 잘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감사원이 비리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주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감사원 자리가 지금 보시면 우뚝 솟아 있어서 이제 지리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남들의 관심을 다 끌고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헛짓을 잘 못하는 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은 그렇게 지금 자리에 위치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쪽 우백호 라인에 쭉 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국방부와 법무부에 해당하는 병조와 형조의 자리를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한국의 힘은 무력과 형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서 나오는 것임을 웅변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 한류 열풍의 저력이 어쩌면 국가의 중심축이자 생활과 현실을 상징하는 우백호의 핵심 자리에 세종문화회관을 두었던 한국인의 문화사랑에서 기냈던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된다. 세계 문명이 무에서 문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우리 한국인은 특유의 지혜로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다. 원래대로 한다면 광화문, 경복궁 광화문에 봤을 때 우백호 자리가 형벌, 군대 뭐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 엄숙하고 좀 무적인 부분, 나라의 어떤 어쩔 수 없이 범죄자도 있고 국방을 지켜야 되는 군인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것이 세종문화회관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 문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한류 열풍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적인 부분이 한국의 국운이 발전하면서 상승하면서 우리의 문화가 대두됐던 거는 어쩌면 세종문화회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였던 건 아니었느냐. 그 대신에 원래 국회 자리가 있는 인민대회당, 중국의 인민대회당처럼 국회가 있는 그 자리는 국회는 말이죠. 지난번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여의도로 갔단 말이에요. 여의도의 섬 지역에 가서 여의도 있는 자리에서도 가장 좋지 못한 곳에 가서 국회가 뭔가 이 우리나라의 전체 육조거리 세팅에서 떨어져서 국정을 논하는 데 있어서 바람이 많이 치는 곳에 가서 바람 잘 날 없는 곳에 가서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수호하고 미래를 길게 내다보고 어떤 그 국가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의사당이 별로 좋지 못한 곳에 있어가지고 험난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지리학을 공부해서 한 1년만 공부하면 국회 자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세종시로 이제 옮긴다고 하죠. 좀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근데 초선 의원들이 다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총알바디처럼 뭐 그냥 앞에서 싸워야 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100% 이런 터와 관련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런 세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 여러분 중국 보시면 그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우백호 자리에 인민대회당을 딱 해서 정말 큰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줘서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엄숙한 자리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국회가 있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한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예술과 문화와 어떤 그런 그 부분들, 이 한류가 세계로 퍼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문화예술 이런 부분은 전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만큼이 돼 있다. 이런 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조선조부터 있었던 그 자리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그 터를 탱리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는 세팅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래서 그때 한번 4년 전에 저는 글을 한번 써보았던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우백호 자리에 늠름하게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외교부라든지 뭐 외교통상부라든지 아직 정부 부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세종대로에서 이 세종문화회관을 가장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2019년 3.1절 100주년 때 3.1절 100주년 때 광화문 앞에 세종대로의 이 사진입니다. 저도 이때 이 큰 건물에 우리 태극기가 이렇게 있고 3.1 운동을 했던 그 100주년 됐을 때 그 모습을 담아놓기 위해서 이 캡처를 해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주권이 없이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독립운동을 하고 수없이 상해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우리의 그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놓은 이 땅, 여기에 100주년 됐을 때 이렇게 장엄해서 이렇게 크게 기념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태극기가 저렇게 걸려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북악산이 있고요. 여기 이제 청와대 건물이 여기 있고 여기가 전부 이렇게 그죠 경복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찍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세종대로입니다. 세종대로이고 옆에 이쪽이 그 세종문화회관이고 이쪽이 미국 대사관이 있는 자리죠. 이런 부분들은 참 한국인의 그 어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나를 이 정말 그 살신성인에서 지켜냈던 이런 우리 독립투사들 많은 그 민족 애국지사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내서 이런 우리 땅을 수호해서 이렇게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진 멋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국 대사관 쪽에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설명했던 글을 한번 보시겠죠. 간방인 한국과 태방인 미국이다. 이제 간과 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괴상인데요. 간방이라고 하는 건 소남을 의미하고요. 젊은 청년이에요. 태방은 소녀라 그래요. 젊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간과 태는 항상 간태합덕이라 그러고 주역은 건께와 곤께로 시작이 됩니다. 상경이. 근데 하경은 64개가 있는데 하경은 함께로 시작이 돼요. 함께인데 이 함께가 바로 간과 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태합덕을 해서 함께가 결혼하는 궤다. 결혼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음양이 화합을 해서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주역의 상경은 건께와 곤이라고 하는 음과 양을 대표하는 궤가 보이고 하경의 시작은 함께로 시작을 해서 소남과 소녀가 결혼하는 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간방이라 그러고 서쪽에 그죠? 서쪽에 있는 태방 우리는 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태는 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짝이 되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건 타너 스님 때문인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해외 포교를 많이 하고 계시던 숭산 스님께서 국내에서 화엄경을 번역하시던 타너 스님과 만나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차담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숭산 스님이 1929년생이니까 타너 스님이 191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4살 후배가 되는 거죠, 숭산 스님이. 그래서 미국에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던 숭산 스님이 타너 스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스님, 이제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타너 스님은 그때 당시에 미국이 진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베트남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전부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타너 스님은 단호하게 미국이 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숭산 스님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때 이 미국이 패배할 거라고 전망했던 사람은 극소수였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자 숭산 스님이 갑자기 타너 스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타너 스님의 대답이 간단했대요. 역학의 근거에서 볼 때 미국은 서방으로 쇠를 상징하는 태방이고 베트남은 남방으로 불을 상징하는 리방이다. 남쪽이니까 불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쇠가 불에 들어가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미국이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만약 제3국에서 전쟁을 한다면 미국을 이길 나라가 있겠느냐. 그러나 쇠의 나라가 불의 나라인 베트남에 그 뜨거운 베트남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화극금이다. 불 속에 들어가면 쇠가 녹고 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태방이니 리방이니 우린 간방이니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역학적으로 보셔가지고 타너 스님이 벌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이걸 활용해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면 진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했던 분도 없었어요. 당시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간과 태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한번 보시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세종대로를 찍은 곳인데 이쪽이 이제 미국 대사관 쪽에 있는 부분이고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지금 간과 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간과 태란 말이죠. 이제 간과 태라고 하는 부분은 간과 태가 합덕을 해 있다 그래요. 이 간태 합덕이란 말이 유명한 말이죠. 이거는 항상 음양이 가장 활발하게 조화를 이루고 음양이 화합하고 있는 모습을 간태합덕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은 간태합덕이라는 얘기가 바로 타너 스님의 미래학의 중심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주한미국 대사관의 서풍과 처가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태합덕이라 그러면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결혼하는 궤인데 지금 보시면 주한미국 대사관이 지금 좌총령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이 극히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우방으로서 그다음에 유엔의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줬어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디오피아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러 왔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해줬는데 이런 역사가 잘 없죠. 이런 유엔, 이런 어떤 그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 역사이고요. 그게 중심이 되어줘서 한국을 지켜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태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타너 스님이 역학적으로 이 미국과 한국의 인연법에 대해서 설파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은 태방으로 소녀를 상징하고 한국은 남방으로 소남을 상징하므로 젊은 선남 선녀의 만남과 같아서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가진 부부의 인연이다. 근데 이것을 역학에서는 간태합덕이라고 하는데 간방과 태방이 본래 찰떡궁합이라는 의미다. 타너 스님이 이러한 역학적 견해를 수용한다면 그동안 우리 한국은 가난한 신랑집이었고 미국은 부유한 처갓집인 거죠. 여러분 이제 꼬마 신랑처럼 말이죠.
처갓집이 부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정쟁 이후로 지금까지 근현대의 과정이. 그러니까 태방에 있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처갓집이 부자고 우리가 이 신랑이 좀 소남이 좀 가난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처가살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우리의 좌청룡에 들어와 있는 거는 뭐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을 맺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불가피하게 처가덕을 본 것이 맞다고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든 잡아야 했다. 한미 양국 간의 상호 협력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미국은 우리가 선망할 만한 선진국이자 모범국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한 미국 대사관의 그 자리도 국가의 중심적인 자리에 잡도록 허락을 해 주었을 것이다. 이게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저렇게. 그런데 하필 그곳이 정신과 기상을 상징하는 자총령 자리가 되다 보니 반세기 동안 미국 바람인 태방인 서풍이 심하게 불어닥쳤을 것이다. 미국 유학을 한번 다녀와야 큰 소리를 좀 칠 수 있게 되었고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어디든 명함을 내밀 수 있었으며 개화된 사람이라면 교회나 성당에 좀 나가야 하는 줄 아는 사회가 되었다. 엄연히 한국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비자를 받겠다고 미국 대사관 밖에 겹겹이 줄을 서서 진땀을 흘리며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한미국 대사관도 광화문 세종로를 떠나서 용산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여느 부부의 인연이 그러하듯이 한국과 미국 역시 그동안 많은 애증이 교차해왔다. 한쪽에서는 반미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성조기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말하자면 이 처가살이를 하던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면도 있지만 애증이 병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반미 시위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군이 이전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탄원 스님의 역학의 분석의 결론은 이러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열강 가운데 한국이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진방인데 이게 이제 장남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간방이니까 이게 지금 막내 아들이란 말이죠. 이 소남이란 말이죠. 막내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방은 항상 간방에 대해서 이렇게 꼰대짓을 한다 이거예요. 네, 뭐 이렇게 뭐라도 자꾸 간섭을 하고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태합덕이 맞는 태방의 미국이 훨씬 낫다. 탄원 스님이 중국의 서적을 얼마나 많이 보시고 동양하시고 동양 역학을 하고 하니까 동양이 더 낫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역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미국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나라를 침투해서 뭐 식민지로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동맹으로서의 영향이 더 강하고 역사에 봤듯이 중국은 항상 한국을 이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당태종부터 수나라, 당나라 지금까지 근세에 어쨌든 한국 전쟁도 중국 공산당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계는 절대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탄원 스님이. 중국은 절대로 완벽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나라로 철저히 실리적인 면을 고려하되 불가원, 불가근의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 너무 멀리 지낼 수도 없고 너무 가까이 지낼 수도 없다. 이런 말이죠. 장남을 상징하는 진방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갑질의 DNA는 통일대국이 형성됐을 때 항상 지배 야욕으로 한반도에 표출되었기에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러시아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주변 강대국 가운데 그나마 믿고 의지하며 우호와 동맹을 유지할 만한 나라의 1순위는 미국이라는 것이 탄원 스님의 지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전제 하에서도 우리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속담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이라 해도 주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제의 한국보다 내일의 한국이 더욱 찬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명석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민족의 중요한 터전이
이 용산에서 말이죠. 용산의 미군이 철수해서 평택으로 간다는 건 용산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니까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서 용산의 미군 기지가 옮겨가면 민족공원으로 변해야 될 거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세종문화회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가 있을 당시에 제가 쓴 글이지만 지금까지 그 좌청룡 우백호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관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종속적으로 지낼 필요는 없고 당당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의 이 지금 지정학적인 부분을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 할 수만은 없다.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을 우리의 우방으로서 가지고 가는 것이 그래도 좋다라고 했던 것이 타너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으로 간단한 어떤 그런 세팅이지만 이렇게 지리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현실 사회를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문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 광화문의 세종대로의 세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어서 이런 문화론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